네, 지금부터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1년 학술대회 포용사회와 여성노동의 미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션 사회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연구교수 김지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포용사회와 여성노동에 관한 담론으로 총 3분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규현 교수님, 신하영 교수님, 심지연 교수님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고요.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김경희 대표님의 종합 토론이 있겠습니다. 줌으로 참석하신 청중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술대회 화면 우측 메뉴에서 핀 고정 기능을 사용하시면 더 원활한 시청이 가능합니다. 학술대회 발표 자료가 담긴 자료집은 저희 아시아여성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을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국립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심규현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규현입니다. 우선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다 되시면 편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공유했고요. 저는 이번 발표회에서 인간장애 차별에 관한 철학적 탐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장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이건 인간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물음으로 들어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 우선 이제 전통적인 인간관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새로운 인간관에 대한 이해로 이해로의 전향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우선 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근대 인간 중심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라고 얘기할 때 이성 주체 중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성 주체라고 얘기하면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남성을 이야기하겠고, 또 남성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이분법적 구조에서 주류에 속하는 모든 존재들을 전부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환원시켜서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성 주체 중심에서 대립하는 것들은 그래서 감성, 객체 등과 같이 이분법 구조 속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들이 되겠죠. 이러한 구조는 인간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이해를 가지고 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차별을 야기하는 인신론적 구조로 작동하게 됩니다. 인간, 비인간 간의 경계 지음, 그리고 비인간에 속하는 자연, 사물 등.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는 여성이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글은, 오늘 발표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인간 존재를 다시 묻고 장애와 차별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휴머니즘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으로의 전향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장애와 차별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들어가면서 휴머니즘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휴머니즘의 민낯이란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이 안에서 어떤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하지만 인간 우월론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 중심적 사고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휴머니즘의 윤리라고 얘기한다면 인간만의 또는 이성 주체만의 어떤 윤리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점, 인간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이라는 범주 속에 속하는가 등등
생물학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인간이 열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계몽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휴머니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인간이란 어떤 인간이고 또 그 인간의 범주와 그 인간이라고 짓는 그 한계가 보여주는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대적 인간관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건 너무 이제 다 일반화되어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점검을 하고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대적 인간관이라고 한다면 데카르트에 근거하고 있죠. 데카르트가 실체를 유한 실체, 무한 실체로 나눴는데 이게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카르트가 근대의 문을 열었고 데카르트로 인해서 개인이 등장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데카르트의 이런 구조, 실체를 이렇게 구분하는 구조를 보면 여전히 중세의 어떤 신중심적 사고가 그대로 내재되어 있고 또 그런 사고가 반영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체라는 것은 실제로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피노자가 얘기했듯이 분리되어서 여러 개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개념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실체, 존재하는 것은 무한실체밖에 없지만 세계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또 자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니 실체가 아닌 유한실체를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렇게 해서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분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신은 완전한 존재이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한 또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인간의 완전성은 어디에 비유할까? 그러다 보니 인간의 영혼 또는 정신, 이성이 신의 완전함을 분유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이거는 이제 플라톤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유한한 또는 결핍된 무언가가 그러니까 신이 아닌 인간을 결핍된 존재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립되어 있는 정신과 대립되어 있는 몸, 또 이성과 대립되어 있는 감성, 주체로서의 인간이 아닌 객체, 또 남성이 아닌 여성 이런 식으로 이분화되면서 인간을 신적 존재와 유사한 존재로 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근대적 인간과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상태마저도 정상과 비정상, 비장애와 장애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가 인간을 자아와 타자 또는 주체와 객체 반복되지만 이렇게 가르게 되는 문제적 구조라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근대 이후에 현대의 어떤 철학적인 관점, 철학이 이제 극복해야 되고 또 해소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근대가 이미 구축해 놓은 또는 그 이전부터 구축해 왔던 그런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이런 논의들이 이제 서로에게 공유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또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유아론적 주체성입니다. 몸에 대한 불신, 정신과 몸에 대한 어떤 이분법적인 구분을 하고 난 이후에 인간 또는 이성적인 존재이고자 하는 또는 신적 영혼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몸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확고하죠.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성적인 것이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감성적인 것이고 감성적인 것들을 분유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흔히 여성적인 것
또는 자연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사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체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점에서요,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무의미하다라는 것, 또 사적이다, 개별적이다라고 해서 불신하고 또 제외되어 가고 있던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의 어떤 소통이나 연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개체성이고 개체화되어 가고 있는 개별적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모든 무의미들이 그 배경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1차적인 단계가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몸이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배제하고 보편을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구체성이나 또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오히려 왜곡되고 편견되게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성 중심적인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이제 데카르트적 인간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철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데카르트적 인간관은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인간관이라기보다는 플라톤 이후부터 지속되어 왔고, 그것이 근대에 와서 확고하게 또는 가시화되어서 드러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남성 중심적 동일성의 철학은 어쩌면 철학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개별적인 몸들에서, 그러니까 동일성의 철학에서는 이 몸들 자체를 장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 자체가 완전한 신에 대한 불핍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몸을 가진 우리는 모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장애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인간은 전혀 어떤 완전성에 대해서 이게 완전성을 향해서 나아가거나 또는 어떤 완전한 이상을 꿈꿀 수도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정신을 분리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대는 장애를 극복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가 인간이 신적 존재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극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성으로 대표되는 인간 인식 능력과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성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이성과 몸을 구별해 두고 몸이 사적이고 개별적이고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성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편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보편적이기보다는 감성이 가지고 있는,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처럼 이성 또한 어떤 편파적인 능력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또는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또는 그 학문을 위한 어떤 공통적이고 객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성이라는 것도 편파적이라면 우리는 학문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성에 대립된 이성의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여전히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통된 기반을 위한 또는 학문적 토대를 위한 어떤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존재론적 차이의 문제를 다룰 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전체적인 흐름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성은 자율적 존재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성은 자율적이고 도덕적 주체여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완전한 존재이고 이때 인간의 이성 주체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편파적인 능력에 불과한 이 이성은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더 전제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의 문제점은 이성의 폭력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라면 여성주의적 사고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물어야 되죠. 여성주의적 사고다라고 얘기하면 이성에 대해서 감성이 우선이다, 또는 감성에 대해서 이성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분법적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본질주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휴먼적 사고로의 전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모든 중심적 사고, 인간 중심적 사고 속에서도 이성 주체 중심이었는데 이 중심적 사고를 해체하고 전체주의적 사고로 넘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때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일성 이론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마땅히 단어가 없지만 우선 이제 지구 중심적 사고라고 일단 해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땅, 몸, 지구, 대지 등등 여러 가지 개념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이론적 바탕은 메르로-뽕띠 몸살 존재론이고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제 어떤 보편적인 토대, 각각의 개별적인 몸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어떤 집안이 있어야 되는데, 학문에서는 그걸 이론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 메르로-뽕띠 이론에서는 이것을 사회존재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몸들은 차이를 가지고 있죠. 고유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차이들이 보상을 받고, 또 이런 각각의 몸들이 서로 얽혀서 서로 공동세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적인 토대가 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메르로-뽕띠의 몸 이론은 그동안 전통적인 철학에서 이야기해왔던 어떤 시각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촉각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촉각 중심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촉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시선에 의해서 보편적이거나 또는 단일한 시각이 아닌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 지각이잖아요. 온몸 지각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각각의 몸들의 고유성은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에서 동등한 위상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이성 주체 중심은 이제 상호 주체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때 이 상호 주체성이라고 얘기할 때 이 주체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체라고 얘기하면 항상 객체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해겔의 변증법적 논리처럼 각각의 주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런 발전 과정을 겪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메르로-뽕띠의 이론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주체로서, 내가 고유한 몸으로서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그때 모든 존재들이 주체라는 거죠. 모든 존재들이 주체로서 관계를 맺고 있고,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살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배경이 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장애는 인식의 문제다, 그리고 인식되지 않으면 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두 페이지로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썼던 논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너는 장애인이야 라고 얘기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은 들리는데 내가 왜 들리지 않지라는 상황에 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장애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문제다라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고, 이는 이제 장애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전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동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장애인으로 인식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장애로 인식되는 것이 왜 어떻게 인식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는, 제가 여기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규정하는이라고 좀 바꿔야 되겠죠. 단어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규정하는, 완전하지 않은 신체를 가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서 장애 또는 사회적
외적인 활동에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또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건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지만 존재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장애이다, 장애이지 않다라고 하는 규정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식되지 않으면 장애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장애인의 문제에서 여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무한실체와 유한실체로 나눴을 때 이 유한실체 속에 여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장애인식에 있어서도 여성 장애의 문제는 그다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인식을 해서 그 인식을 한다는 것은 왜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장애로 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왜 또 여성은 인식되지 않는가라는 점이 우리가 이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사례들이 제가 옆에 오아시스 영화 가져왔는데 꽤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 2002년에 등장을 했는데 장애인과 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어떤 불편함의 문제가 이제 뭐 결혼 또는 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어떤 그런 불편한 사항을 없앤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도 여성은 배제가 되어 있는데 왜 여성이 배제가 되어 있을까를 생각할 때 장애를 가진 여성의 성은 쓸모없음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성의 쓸모있음, 여성의 쓸모없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성을 어떤 도구 또는 대상, 쓸모의 대상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칸트 이후에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있어서만큼은 쓸모의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근대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대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인간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 개인의 자아도 없습니다. 이런 점이 근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자, 존재론적 차이의 문제를 이제 메르르-퐁티에 근거를 할 건데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보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차이는 왜 차별이 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권력이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권력이 개입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배려와 보호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또는 소수자를 배려하고 또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배려와 보호라는 말 속에 이미 권력이 개입이 되어 있고 이 말 속에 이미 차별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우월한 존재가 다 그렇지 않은 존재를 보살펴 준다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는 배려와 보호라기보다는 권리를 되돌려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판단된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장애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장애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극복이 아닌 해소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야 되고 또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존재들을 불러오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장애인의 문제는 아까 앞서서 이제 남성 장애인의 문제를 얘기할 때 결혼, 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중적인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한계가 있는데 여성 장애인의 문제는 여성 운동에 있어서도 진지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최근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요즘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가장 최근 논문들을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여전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별의 상황들을 볼 때 이 일에 있어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몸, 정신 여전히 이분법적이시죠. 몸으로 일하는 모든 것들.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 성노동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노동, 이제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가치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근대적 인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의 문제는 이성 지각이 아닌 그러니까 판단 지각의 문제가 아니라 몸 지각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는 차별에서 차이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논문에서 깊이 다루게 될 문제예요. 제가 이제 철학 논문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존주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말이 개별적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몸이 되겠죠. 이런 현상적 몸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저는 지각의 문제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유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고유한 몸은 바로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러한 살아있는 몸들은 차별이 아닌 차이가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는 인간과 비인간들의 몸들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이러한 몸들이 어떻게 관계 맺는가로 접근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앞에 있는 부분들을 길게 얘기하느라고 정말 논의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쪽으로밖에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건 나중에 논문에서 좀 더 세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포스트 휴먼에서 포스트 페미니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전향이 필요합니다. 휴먼에서 포스트 휴먼은 이미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포스트 휴먼 페미니즘도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은 타자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아닐까. 그리고 각각의 타자들, 그게 개체들이죠. 이 개체들이 상호 주체성이 되기 위해서 메르르-뽕티가 말을 하는 이러한 방법론으로 충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키아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방식은 충분히 동의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주의 철학자 중에서 도나 해러웨이의 다중의 만남도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급하게 뒷부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신하영 교수님께서 청년 여성의 초기 일 경험과 경력 도전의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하영 교수님 발표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발표 준비되셨으면 편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화면을 공유했는데 혹시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제의 기회를 얻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젠더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아시아 여성 연구소였죠. 당시에는 그 학술대회였는데 이렇게 또 제가 연구자가 되어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세명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 여성의 초기 일 경험과 경력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의 이 발제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연구를 몇 가지 수행하고 싶었지만 이 청년 여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 굉장히 미디어나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논의들하고 일맥상통하는 저의 예전 연구물들도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주제는 앞부분은 청년 여성의 초기 일 경험, 청년 여성들이 입직하기 직전에 어떤 일과 관련한 경험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입직을 했을 때 본인들의 경력 설계를 하는 부분에서 어떤 위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노동시장에서 본인들이 본인의 경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도전들이 작용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제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네, 한국의 청년 담론과 청년 여성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는데요.
사실 88만 원 세대 이후로 계속해서 청년 담론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청년 여성이 굴절되고 왜곡되어 있는 상태로 더 많은 이제 뭐 고통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부조리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서울시장 선거, 작년에 올해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대남이라고 하는 20대 남성 담론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이제 맞물려지면서 지금 현재의 많은 어퍼머티브 액션, 후회적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후회적 조치를 받기 마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청년 여성들보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으로 분류가 되고 상대적으로 그런 후회적 조치에서 그동안 조금 떨어져 있었던 청년 남성들이 분노를 표출하게 되죠. 그러면서 청년 여성들에게 이미 여기 나온 것처럼 이미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훨씬 더 굴절되고 왜곡되고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새롭게 그 이야기를 해도 되는 상황이 된 청년 남성들의 목소리가 사실 과다 대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기 나온 것처럼 30, 40대 여성들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굉장히 많고, 지금 청년 여성들은 초혼 연령도 굉장히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이들은, 결혼을 통해서 취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결혼하면은 곧 노동시장에서 나갈 거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치부되기에는 본인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생계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나이가 든 부모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본인이 부양자가 된 상황도 굉장히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들은 보조적인 브레드 위너다, 보조적인 생계 부양자라는 그런 형태의 담론에 갇혀서 여기 나온 것처럼 청년들의 현실이 더 심각하게 작용하고 노동시장의 현실이 더 심각하게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청년 담론과 청년 여성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남성 생계 부양자, 여성 가계 보조자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꺼려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방 그만둘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인적 자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회수하기에 너무 빨리 그만둬 버리는 청년 여성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경향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 양육에 가기 전에도 청년 여성의 현실은 이미 너무나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여기 있는 이 소득 분위별로에서 안에서의 분포인데요. 최상위 분위의 성별 분포 그리고 최하위 분포 내에서 성별 분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과연 보고 있는가. 너무나 쉽게 전체적인 평균값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 30대 소위 말하는 청년 세대에서 고소득은 분명히 남성이 많고요. 그런데 이 차이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좁혀진 것이긴 하지만 아직도 고소득에서 청년 남성이 10% 정도 가까이 앞서고 있고요. 1분위에 속하는 소위 말하는 가장 낮은 순위 저임금 노동자에서도 청년 여성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고소득자의 그 차이와는 비할 데 없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결혼 시장에서 남성들이 더 높아야만 하는 이유, 임금이 더 높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초혼 당시에 남성의 중위소득이 6,300만 원인 것에 비해서 여성이 4천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청년 여성들이 서에 있는 단순히 취업을 하고 안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떠나서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의 부를 축적하기 어렵고 특히 대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맞벌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연소득은 남편이 더 높은 경우가 82.2%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도 청년 여성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노동시장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본인의 인적 자본을 축적하거나 본인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미니즘 리부트 얘기를 청년 여성 얘기를 할 때 안 할 수 없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까지의 이 임금 그 분위 내에서의 분포 같은 것도
또 계속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것들은 사실 노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지만 청년 여성들은 사실 굉장히 자기 개발의 신화 혹은 이제 본인이 실력을 잘 쌓으면 사회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능력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무조건 허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확실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2015년 이후로 이제 페미니즘 리포트가 되고 청년 여성들 중에서 스스로가 여기 나온 것처럼 스스로가 페미니스트라고 인지하고 그것을 본인이 정체화하는 청년 여성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리포트 당시 이러한 어떤 대표적인 세계의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본인들이 페미니즘, 성평등 의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20대, 30대 여성들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구조적인 문제를 인지하게 된 청년 여성들은 어떤 초기의 일경험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1년에 나와 있는 이제 여성정책연구원의 자료에 기반을 두고 제가 제시를 한 것인데요. 사실 2018년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연보에 기반을 두고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보통 청년 여성들 그리고 청년 여성을 넘어서 전체적인 여성 노동에서의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수직적 불평등과 수평적 불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가 제시하고 있는 전공 분리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집중된 전공이 따로 있고 남성들이 집중된 전공이 따로 있다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질적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유형의 차이라서 수평적 불평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평등보다 이제 차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공 분리가 왜 중요하냐면 소위 말하는 고부가 가치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학계열 중에서도 반도체라든가 최근에 또 프로그래밍 중에서도 AI 전공이 되겠죠. 그런 일정한 전공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특정 전공으로 그 공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전공으로 전공이 분리되는 것 자체가 여성들에게 있어서 노동시장에서 진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실제로 청년 여성들이 직종에 있어서 이 전공 분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 유형별 취업한 직종의 차이를 보시면 남성 집중 전공 졸업자가 남성 집중 직종으로 이행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공을 한다는 것은 고등교육에 교육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육 투자가 본인들의 이제 임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인데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집중 전공 졸업을 할 경우에 여성 집중 전공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문사회 계열인 경우가 많은데 이 이후에 남성들이 많이 가고 있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이거나 어느 정도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그 직종으로 다시 이행할 수 있는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 집중 직종과 남녀 혼합 직종 취업자는 모두 여성 집중 직종 취업자에 비해서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여성들이 많이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초 직장이라고 하는 경우가 임금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이 낮은 직장으로 이어지는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많은 진로 선택 단계에서 청년 여성들이 분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분리는 자의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변의 권유라든가 혹은 그 전공 안에서의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인에게 친화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타의에 의한 자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청년 여성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아마 채용 성차별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아제약의 채용 성차별 사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아직도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그 비슷한 시기에 국민은행과 다른 금융권에서 여성 구직자들, 여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을 해서라도 떨어뜨린 일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명시적인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보다 더 암묵적이고 그보다 더 이제 좀 은밀하게 나타나는 성차별도 있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서울시내 ICT 기업에 재직 중인 20에서 35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사실은 이 IT 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제가 설문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진보적이고 조금 더 투명한
채용 과정을 가졌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이 되었고,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벌크로 뽑는 그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의 능력이라든가 본인에 대한 많은 판단을 하고 뽑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가 저희가 이제 제시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차별이라고 제시한 것이 차별 관행 중에서도 이제 면접 단계에서 여성에게만 물어볼 것 같은 질문을 이제 본인이 답을 했다면 그것도 채용 성차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례가 이제 동아제약 사례에서 나타났었죠. 또 하나는 이제 초기에 본인이 연봉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력 차별입니다. 나이에 대한 차별은 암묵적으로는 있지만 그것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지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경력 차별과 결혼 차별이었습니다. 스타트업 중에서 벤처 스타트업 재직자가 결혼 계획 여부를 물어보는 차별을 경험했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 경력 차별이라고 하면 이제 명시적으로 군 가산점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남성들은 이제 본인들이 산업근무요원이라든가 군 경력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인정받는 것을 나중에 같은 동기로 입사했을 때 그것도 군필자를 우대한다는 채용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여성들이 이것을 지각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채용 과정에서 청년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라든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사회에서 나온 것처럼 명시적인 차별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혹은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이야기하는 면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입직을 한 이후에 어떤 초기에 일 경험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성들의 경력 도전과 노동시장 이탈은 매우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명예퇴직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권고사직을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감독관 제도 같은 것도 잘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어쨌든 육아휴직 사용률이 굉장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출산휴가 사용률도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집중해서 본 것은 2019년 당시에 자발적 퇴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여성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본인들이 푸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혹은 본인들이 이 회사에서 미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제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계약을 종료하고 좀 더 전생애적으로 경력을 개발하거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일생활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곳으로 자발적으로 옮기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과연 본인의 온전한 선택인가?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당시에 연구진이 임금차별이라든가 남녀임금 체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동기와 본인이 같이 입사를 했는데 본인과 동기 간의 연봉 계약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혹은 인사 고과에 있어서 남성들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실들이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결정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본인들이 임금차별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봤을 때 본인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경우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노동시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명시적인 차별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혹여라도 그 명시적인 차별을 발견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성 근로자, 특히 청년 근로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지각하게 된 그 사업장 안에서의 차별이 본인의 근로 의욕의 변화를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개선이 됐을 때는 굉장히 근로 의욕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을 때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것으로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 여성들이 초기에 이렇게 해서 사업장에서 수많은 불합리를 계속 보면 볼수록 본인들은 자발적인 퇴사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생애사적인 사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인이 이제 임신, 출산, 양육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이미 떨어져 있는 근로 의욕이 본인의 자발적 퇴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에는 고용유지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청년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 위생과 균형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고용유지가 높아지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일자리의 질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임금차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유지 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얼마나 이 일자리가 좋은가, 본인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생계부양자처럼 경제력 자체를 원하기 때문에 높은 임금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청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고 그 노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저희가 청년 여성들에게 롤모델을 많이 찾아주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연구에서 새로운 요인을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를 계속하려고 할 때 경력단절 여성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경력단절의 위기가 있었지만 임신, 출산 관련한 휴가를 다 쓰고 복귀한 여성들이 있었는지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 내에서 임신, 출산 휴가를 거치고 복직하고 경력을 이어나가는 동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유지 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직장에서 여성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많은 연대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배가 있느냐의 문제고, 그 선배가 만약에 복직을 해서도 너무 어렵게 회사 생활이 이어나가고 그 선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 여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채용 전에 필요한 정책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여성의 노동 문제가 왜 중요하냐고 했을 때 보통 이중 노동 시장이라고 해서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과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분리됐다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경력 단절의 위기 없이 똑같은 노동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도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경험하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생애사적 사건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여성노동 문제에서 굉장히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물론 중요하지만 경력단절 문제를 떨어뜨리고 나서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청년 여성 노동 문제에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 여성이 경험하는 채용 성차별이라든가 청년 여성들의 초기 일 경험에 대해서 더 많이 정책적으로 아카이브를 하고, 이런 적발 기업에 대해서 또 부적 강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페널티를 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여성 노동 문제, 중년 여성 그리고 노년 여성의 노동 문제까지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소통과 개방의 채용 면접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제시를 해보고 싶은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채용하는 것만큼은, 인사권만큼은 기업의 전권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채용 과정이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 여성 지원자들이, 취업 준비자들이 이 과정을 거치다가 본인이 공무원 시험이거나 아니면 좀 더 본인의 실력으로만, 시험 점수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도 필요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한 그런 강화도 필요하겠죠.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본인들이 회사에서 계속 오래 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보다는 본인들이 이 사람들하고 어떤 핏이 맞는지를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뭐 100대 기업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기업의 인사제도 자체가 과학적이고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일단 공정을 추구를 해야 능력에 맞는 여성들, 여성 지원자들이 제대로 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청년 여성들이 그렇다면 얼마나 지금의 현실인식을 파악하고 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청년 여성들이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나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에 유리천장이 있고 유리절벽이 있다는 그 인식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들이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착취로 또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내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그들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필요한 것이
사실 청년 여성들이 이 어퍼머티브 액션과 관련한 호혜적 조치보다도 본인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들 자체가 청년 여성들의 주체성을 방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 노동 정책이나 여성 정책들이 대부분 복지 정책으로 부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복지의 대상이 된다던가 그리고 본인들이 대상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하거나 직업 훈련을 할 때도 대등하게 자라왔던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유약한 점, 그리고 나약한 점, 그리고 아까 이전에 발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안전함을 전제로 하는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정책을 통한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진입 장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노동정책 그리고 사회정책에서 여성노동 문제가 주류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정책이라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청년 여성들이 이러한 호혜조치, AA들이 자신의 권리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고 싶은 게 코로나 이전에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파퓰리즘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을 게으르게 한 정책이라는 식으로 굉장히 국민적인 체감도나 수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갑자기 이제 생기면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자각하게 되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정도의 사실은 체감도와 수용도 변화를 통해서도 청년 여성들이 지금 현재 국가가 하고 있는 많은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로 인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갑게 현실을 인지하지만 본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하영 교수님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년 여성의 담론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고요. 또 시간도 잘 맞춰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세션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인 숙명여자대학교 인적자원개발학과 심지연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연 교수님 발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편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발표는 40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공유한 자료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인적자원개발학과 심지연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한국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과 코로나 시대 국가적 차원의 여성 인적자원 관리 방안의 필요성입니다. 제목이 사실 너무 거창해서 조금 민망한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좀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오늘 20분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 내용을 이제 담는 것도 조금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원고에도 사실은 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 같은 경우에는 원고보다는 조금 더 압축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좀 원고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저는 오늘 그 한국 여성 노동시장의 몇 가지 특성, 굉장히 이제 뭐 몇 가지라고 이제 한 4가지,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이제 다양한 어떤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과 이슈들이 결국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뭐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한국 여성 노동이 갖는 취약성으로 인해서 보다 이제 세심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원고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세계적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생각한 것보다는 경제 회복이 빨리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이제 좀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이웃들은 굉장히 많죠. 이런 경제 위기는 사실은 특정한 집단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취약계층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그런 임팩트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여파를 온전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사실 이러한 국가 경제 위기에서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가집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998년의 외환 위기와 2009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위기가 여성 노동시장에 어떤 부정적인 임팩트를 주었는지를 이 자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취업자 전체의 규모라던가 이제 고용률 그리고 이제 실업률 차원에서 여성 집단 전체는 이제 남성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이런 경제 위기에 취약성을 가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는 좀 그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이유를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여성 인적 자원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에 여성 73.8%,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이제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OECD의 교육 지표인 피사에서도 보면 한국은 성적 자체도 이제 최상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수학, 과학, 언어 부분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우위에 있는 그러한 이제 집단으로 평가가 되고 있을 정도로 여성 인적 자원이 매우 뛰어납니다. 자, 이렇게 우수한 여성 인적 자원들이 왜 노동시장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되는가. 자, 그 원인들을 좀 다양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이유로 저는 이제 굉장히 강한 직종 분리, 이 직종 분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이제 신하영 교수님과 그리고 이제 신기영 교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제 발표에서 여러 가지로 좀 드러나게 되는데, 일단 이 노동시장의 이제 어떤 직종 분리,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성 직종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단순 사무직이라든가 서비스, 교육 직종에 이제 진입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직종의 어떤 편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는 이 자료를 보시면 한국 직종별 성 비중 변화는 1993년에 비해서 2015년에 뭐 조금 나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앞에서 신한 교수님의 자료에서도 나왔다시피 전문가라던가 아니면 준전문가 아니면 어떤 전문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종의 여성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직종들은 전문 기술 직종에 비해서 여성들이 주로 선택하는 그런 직종은 고용 안정성이 좀 낮고 임금 수준이 낮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제 직종 분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역할 고정관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태어나서 처음에 이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라기 전에 태어나면 사실은 이제 아주 평등하고 아주 뉴트럴한 상태죠. 근데 앞서서 이제 신기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이 본인의 장애를 인지하게 되는 과정처럼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자라면서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이 주입하는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여성이라면 이런 직종을 가져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직종 분리에 이제 영향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성별 직종 분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직업과 소득은 높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이 보통 고소득 그런 이제 직종에 이제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게 되고, 여성은 이제 저소득 그런 직종에 집중 분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성별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이 임금 격차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본다면 이런 성별 직종 분리에 의해서 사실은 시작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별 분리라고 하는 것이 심화되면 결국 직종별로 성 비중이 고착화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직종에 남성이 99.9%를 차지한다던가 여성이 99.9%를 차지하는 이런 성 비중이 고착화되면 커리어 기대라고 하는 것도 고착화가 되게 됩니다. 그쪽 직종에 특정 성별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처음에 뽑게 될 때도 특정 성별을 보다 우대를 하고, 그리고 특정 성별이 커리어적으로 성공을 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성별은 그 해당 직종에 이제 진입조차 하지 못하거나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런 커리어 기대가 이제 고착화되게 되는 거죠.
앞서서도 이제 신하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성별의 직종 분리를 측정하는 덩컨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의 전공별 성별 비율은 매우 이제 직종 분리가 심각해요. 이 덩컨 지수는 0에 수렴할수록 성별 분리가 이제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사실 4년제 대학은 조금 나아졌다고 했지만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이 덩컨 지수가 이제 더욱 심각해질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제 성별의 어떤 전공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직종 분리는 사실은 전공 분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공적인 부분에서 이미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성별 직종 분리 상황을 이제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통 이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지금부터 내가 어떤 컴퓨터 전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자라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그러한 어떤 인식으로 인해 선택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앞서서 말씀드린 젠더에 의한 고착화된 여성의 역할이라던가 여성의 전공 분리, 전공 선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연결이 돼서 결국 일자리 획득에까지 이르는 고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구조 때문에 이제 직종 분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 바로 이제 양극화라고 하는 건데요. 전체 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 정규직 근로자 비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차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40% 이상 되면서 2020년도에 이르러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사실 45%를 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나라의 성별 시간당 임금 총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규직일 경우에 여성들은 남성 정규직의 7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종 분리 때문에 이 임금 격차 또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정규직, 여성의 이제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남성 비정규직에 비해서 73.6%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요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을 남성 정규직이랑 비교를 해보면 54.5% 정도밖에 이제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결국 우리가 노동시장에 여성 정규직, 남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남성 비정규직을 4개 집단으로 나눠서 봤을 때 결국 여성 비정규직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처우가 이제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앞서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런 비정규직의 규모가 점차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 임금의 직업이 줄고 고임금, 저임금 직업으로 고용이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U자형은 아니지만 이제 비대칭형 양극화 추이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이제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특징은 바로 이제 쏠림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통적인 여성 노동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5C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리닝, 캐시어링, 케이터링과 같은 이러한 영역에 감정 노동과 이제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노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서비스 사회로 진입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더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돌봄 노동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세분화될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사, 상담,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가사보조원, 파출부, 보조교사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돌봄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런 이제 돌봄 일자리의 이제 대부분 종사자들이 50대 이상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열악한 돌봄 노동일수록 사실은 이제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자료에서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로 고령 근로자들이 이제 돌봄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2008년에서 2019년까지 전체 취업자 규모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중에 이제 돌봄 노동자의 비율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 돌봄 노동자 전체 비율 중에 여성 취업자 증가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감정 노동과 이제 돌봄 노동의 여성의 쏠림 현상이 통계적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돌봄 일자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악할수록 이제 50대 이상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그리고 돌봄 일자리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임시직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임시직이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봄 노동만으로는 이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또 다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특성으로 이제 회자되는 것이 바로 이제 경력 단절 여성 이슈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하게 이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성 유휴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연도별로 보시면 2000년대나 2009년, 2019년 별 차이가 없어요. 이 M 쉐입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이 M자 쉐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이제 늦어짐으로 인해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할 뿐이지, 이 M 쉐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요 M 쉐입이 결국 이제 시사하는 바는 보통 이제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이 시기, 지금 M자 이제 이 고용률이 가장 크게 하락하는 이 시점에 대부분의 여성들, 많은 여성들이 일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력 단절 여성의 규모를 보면 결국 이제 여성 3명 중에 1명은 이제 경력 단절을 하는 그러한 이제 규모라고 보실 수 있고, 이 여성들을 다시 이제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보통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 재취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8년이고, 이 여성들이 취업하는 일자리를 보면 상용 근로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55%밖에 안 되고, 임시직 비율이 14.6%로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력 단절에 따른 임금 차이, 비경력 단절 여성에 비해서 경력 단절하고 난 다음에 다시 노동시장에 재복귀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제 조사되고 있어서, 결국 경력 단절 여성의 규모 자체가 큰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그녀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해서 일자리를 갖는 그 일자리의 질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굵직굵직하게 나타나는 이제 노동시장의 이슈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이거 이외에 사실은 이제 여성 집단별로 가지는 취약성 문제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경력 단절 여성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왜 경력 단절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원인들을 찾아보면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직장의 일자리 상태라든가 환경, 그녀의 이제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과 개인의 인적 자본 수준 등 복합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경력 단절을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 이 두 가지가 경력 단절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하는 유일한 이유다. 단일화된 정체성으로 이제 대응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다른 이슈, 일자리의 환경적인 부분으로 경력 단절하는 그 부분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취약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중고령 여성 인력들이 가지는 그런 취약성이 굉장히 최근에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50세 이상 중고령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점차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이라던가 이제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제 빈곤하고 외롭다 보니까 다시 노동시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2020년 이들의 실업률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서
23.6%를 얼마 전에 찍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이죠. 자, 근데 이제 이 고령 인력 중에서 특히나 이제 중고령 여성 인력 같은 경우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 차별과 연령 차별이라고 하는 이중 차별에 직면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집단 중에 이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고령 여성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정책적인 고려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기혼 취업 여성들을 살펴보면 15세에서 54세까지 기혼 취업 여성은 전체 515만 명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이제 3배예요. 육아와 일과 이제 가정을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남녀 고용 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실 보호를 받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성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부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차별적인 인사 관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유리천장 지수는 OECD 가입국 29개국 중에서 9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는 등 이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이슈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이제 근로기준법이 강제성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기혼 취업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성차별적인 인사 관행에 시달리면서 사실은 이제 적절하게 본인의 이제 역량을 펼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좀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여성들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20대 청년 여성들이 모든 집단 통틀어서 가장 높은 자살률로 기록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나요? 전체의 23.1%, 자살자의 23.1%가 20대 청년 여성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신하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 입직을 하고 난 다음에 청년 여성의 실태인데, 사실 입직하지 못한 청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고 단기적 서비스직에 몸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인데, 사실은 이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족 중심의 여성 정책과 인사 중심의 고용 노동 정책 기조에서는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취약한 집단으로서 새롭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 노동시장에 산재한 여성 노동과 관련한 이슈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범정부적으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장기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타까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성 노동 시장이 가진 이런 다양한 특성들로 인해서 이 여성 노동 자체에 이제 취약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 취약성으로 인해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다양한 이제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서 여성 노동자는 굉장히 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IMF 같은 경우 보시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절대 수 자체가 모두 이제 급감을 했고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고용이 종료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실망 실업자가 되어서 아예 이제 노동시장에 퇴장해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유입하는 현상이 IMF에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IMF 시기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여성의 이제 직종 분리로 인해서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그런 산업 분야가 이제 IMF 때 이제 더 큰 타격을 받으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이제 노동시장에서 퇴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여성들이 이제 부차적인 그런 이제 생계 유지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구조조정 당시에 여성 근로자를 우선적인 인원 감축 대상으로 이제 삼았을 그런 가능성 또한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직종별로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데이터를 보시는데, 똑같은 직종이지만 여성들의 피보험 자격 상실률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 때 여성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인원 감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하게 해주는 결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노동 충격이 여성 노동에 집중된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연령별 실업률을 보시면 지금 모든 집단에서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특히나 실업률이 높아졌고 60세 이상의 연령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2배로 이제 상승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용 근로자에
대해서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여성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임시 근로자의 비율이 굉장히 크게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나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성별 직종 분리, 산업 분리로 인해서 여성 집중 직종이 특히나 이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비전형 여성 근로자, 모든 종류의 그러한 이제 일용직 이제 여성 근로자들을 이제 비전형 여성 근로자로 묶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2019년 대비 5만 9천 명이 감소했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8만 7천 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배달과 같은 이제 남성 취업자가 집중된 플랫폼 노동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된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남성 비전형 근로자들은 이제 점차 이제 많은 일자리를 더 갖게 되었는데 학습지 교사, 가사 서비스와 같이 여성 취업자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이런 비전형 시장의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여성 집중 직종들이 마찬가지로 IMF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도 이제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제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 한정된 시간 동안 제가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들을 모두 다 한 번쯤은 이제 언급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은 직종 분리, 양극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런 노동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이러한 코로나라든가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전통적인 가족상에 대한 인식 변화 등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이런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는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보다 촘촘한 차원의 이제 정책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급하게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좀 정리를 빠르게 좀 해보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촉박하게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내용으로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세션의 3개의 발표가 모두 끝났고요. 한국 리더십 센터 김경희 대표님의 종합 토론이 있겠습니다. 교수님 15분가량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죠? 예, 우리 세 분 교수님들께서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셨고 또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아주 공감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술 대회 주제가 이 포용 사회와 여성 노동의 미래인데 이 부분에 맞게끔 세 분 교수님들께서 너무 발표 주제도 잘 맞고 또 관심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아마 다들 주의 깊게 듣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심기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장애와 차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토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제가 좀 뜻깊게 봤던 부분이 차별 발생이 근대 이분법적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결국 그 차별은 폭력으로까지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장애인 고용공단 ombudsman을 하고 또 컨설팅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기업의 취업 발굴 때문에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 기업에 들어갈 때마다 참 이 고정관념과 편견이 이렇게 심하구나 하는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결론 부분에 장애 차별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이 포스트 휴먼 또는 페미니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바로 답을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철학적인 논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붕떠서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장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되게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다들 모르세요. 그러면 이게 저는 배려 보호라는 말,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장애인을 보호해야 된다,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을 쓰면서 마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적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제도적인 것의 어떤 구체성이기보다는 언어의 새로운 사용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배려하고 보호한다는 말을 쓰지 말고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들어주기요. 설명하기 말고요. 우리는 약자들에게 계속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어, 뭘 원하니? 라는 식의 이야기 들어주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향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부분하고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하고 공통점이 많네요. 많이 들어주고 또 물어봐주고 같이 해주고 일단 언어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우리가 공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잘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5분, 10분 요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더 좀 우리 첫 번째 선생님, 우리 교수님 넘어가고 우리 두 번째 세션에 신하영 교수님께 또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예. 자, 신하영 교수님, 제가 또 이 부분도 관심이 참 많은 부분인데 청년 여성의 초기 일 경험과 경력 도전, 참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자기 개발이라는 말도 잘 안 쓰더라고요. 경력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도 많이 해서 CDP 프로그램을 많이 모듈 구성을 해놓고 신입사원 때부터도 또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앞부분은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청년 여성 취약성을 고려하여 여성의 노동 생애 주기 이 고려한 부분, 이 부분 정책도 제언해 주신 이 부분이 저한테는 공감된 부분이 많았고 또 이거를 하면서 선배님들의 모델링, 선배님들을 보면서 어떤 고무되는 직원들이 고무될 수도 있고 또 약간 기분적으로 저하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하영 교수님께서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또 한 부분 말씀 주셨는데 혹시 선배님들이 후배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어떤 방안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이제 청년 여성들도 결국에 진공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어쨌든 본인들의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는데 네.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쨌든 최대한 여성들의 파이를 키우면 알아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접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 조직 문화상으로 일가정 양립을 하는 선배가 있더라도 그 선배에 대해서 적당히 일하는 선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남자 선배들이 더 많거나 혹은 네. 혹은 뭐 승진을 하는 여자 선배보다는 어쨌든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는 하되 승진에 대한 의욕이 없고 뭐 일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더스 트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네. 정도로 적당히 일을 하는 선배가 그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선배들이 계속 눈에 보인다면 네. 청년 여성 입장에서는 뭐 기혼을 선택을 해서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일을 하더라도 그 선배하고는 다르게 그 선배하고 다른 자신을 더 증명하려고 더 자기 착취적으로 본인을 이제 쪼개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본인들이 행복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여성 인력을 양성한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여성 노동자가 해방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본인이 스스로 해방되고 행복하게 일하고 자신이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뭔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청년 여성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일하는 모습이지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에너자이저가 돼서 으쌰으쌰한 거를 후배들한테 많이 보여주면 또 행복한 그 모습을 보고 후배가 잘 따라오겠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교육해서 또 노동시장으로 또 인계해야 되는 우리 대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까요? 네, 저도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남녀공학대에 있으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일종의 요즘에 캐리어처럼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군대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제 인적 자본의 손실도 일어나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손해도 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사실 대학 진학까지 쉼없이 달려오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간이 그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학생들은 사실 전공 선택 이후에 본인의 진로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본인의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 더 많은 점수를 쌓고 더 많은 스펙을 쌓는 거에 몰입을 하다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나가서 경험한 사회가 어떤 사회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전면으로 맨몸으로 노동시장에 딱 드러나갔을 때 이게 실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냉혹한 현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직종 분리도 되어 있고 전공 분리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학에서 더 많은 자기 탐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연을 확장하는 스펙 쌓기가 굉장히 많고,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교과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공해주면 학생들이 더 취업이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취업을 입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발제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을 유지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일과 자신 간의 관계, 자신의 진로 성숙도,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간이 특히 청년 여성들한테는 대학 생활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청년 여성들에게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부담 없이 경험해 보일 수 있고, 실패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갭 이어를 중간중간 많이 확보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말씀들을 좀 더 녹여서 들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 발표해 주셨던 심지연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세 번째 부분,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의 여성 인적 자원 관리,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21년째 그 기업 컨설팅이라든가 또 기관의 자문위원을 하면서 계속 한 2년 동안 제일 많이 했던 게 이 여성 인적 자원 관리였던 것 같아요. 기업에서도 관심이 높고, 혹시 이 뭐 중간중간에 우리가 젠더 이분법 이것 때문에 직종이 편중되고 고용구조의 양극화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도 주셔서 제가 엄청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부분이, 그렇다면 이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세심하게 원고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여쭙고 싶었던 부분이, 기업에서 여성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어떤, 학교에 계시니까 기업에서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기업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데,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발표에서 드리고 싶었던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네. 거. 네. 우리나라에 이제 고착화된 이 성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여성이 전통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전공, 직종과 관련된 전공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전공 선택이 결국 이제 직업 선택까지 이어지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인식, 사회적으로 이제 여성과 남성을 구분 짓는 그러한 이제 문화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크게 작동을 한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실 이제 사회자님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인사관리와 관련한 이제 질문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사실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그렇죠. 이 부분이 네네.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전체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오는 어떤 이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관련한 네. 정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네네. 양성평등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우리 사회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기업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 기업의 CEO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자들 그리고 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이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양성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정책적인 조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모든 조직 내 인사관리의 이제 제도가 결국 이제 특정한 성별, 여성이라고 하는 특정한 성별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 얘기는 우리 모든 사회에 적용되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기업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결국 모든 인사 시스템, 인사 제도,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조직 문화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양성평등적인 그러한 이제 패러다임이 조직 내에 아주 공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기업에서 HR 인퍼먼트 포럼을 맡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CEO부터 또는 인사 담당자들한테 우리 교수님의 그 뜻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눴고요. 이런 어떤 학술 대회가 이렇게 정량적 평가로만 이루어지지 말고 조금 더 활성화돼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기업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냥 기업은 기업 따로 이렇게 또 학술에서 학술대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과 기업이 연계돼서 이런 어떤 여성 노동의 취약성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여성에 관련된 CDP 부분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전개가 된다면 배제되는 여성 없이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세 분 교수님들 핫한 이론 주제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학술대회 장소에 토론자분 한 분만이 참석하신 관계로 잠시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셨는데요. 저희 행사는 지금 현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청중분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발표자분들께 전달드리고 추후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의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토론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저희는 점심시간을 가진 후 두 번째 세션을 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